예, 오후에는 오전에 이어서 또 그럴듯한 제목으로 예, 기후생태위기 시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저 감사하게 설문조사들 많이 응해 주셔가지고 예, 봤는데 이제 다른 데서 제가 해봤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그래도 실천들을 좀 많이 하시고 또 공부들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또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었고, 예, 특히나 뭐 이렇게 뭐 서명이나 청원이나 또 현장에 이렇게 또 참여하시는 것들도 이렇게 많이 경험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주제 같은 경우도 좀 상대적으로 폭넓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제가 어떤 거를 좀 더 해야 될지 막 고민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 딱 이렇게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제가 일단 오늘 뭐 다 언급은 드리긴 어렵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예. 몇 개 문제가 중간에 나오는데 예. 예, 답을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기후위기 환경 문제이다. 예. O. X. 예. X. 세모. 실제 의도를 봐서 X 같네. 그러니까 출제자의 예, 오늘 약간 이런 느낌의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예, 너무 뻔하거나 그런 걸 왜 물어보지? 뭐 이런 건데 예, 그러니까 환경 문제는 이제 뭐 아주 좀 그 중에 부분 집합이죠. 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데 그걸 환경 문제로 보게 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사회 전 분야의 이제 문제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해왔었던 이 문명의 어떤 방식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환경으로만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 원인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온실가스를 환경 문제라고 보게 되면은 그냥 온실가스 없애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 해결됐는데 그게 과연 이 사회의 불이한 구조,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건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주류는 이 과학적인 기술적인 접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됐고, 예,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 예, 맞습니다. 코로나 터지자마자 여지없이 세계 식량 가격이 폭등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식량 수출국들이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예, 자신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후위기는 단지 이렇게 그냥 환경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2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전쟁. 예, 전쟁이 있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지없이 식량이 폭등했고, 똑같이 식량 주요 수출국들이 수출을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주는 것들은 기후위기는 우리의 생존과 맞닿아 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바로 연결되어 있고, 특히나 물과 식량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하고,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20%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식량 자급률을 측정하는 지표가 곡물 자급률인데, 이제 그 가축한테도 이제 줘야 되기 때문에 곡물 자급률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것도 특별히 쌀을 제외하고는 정말 대부분 다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 시대에 아주 취약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꼭 전쟁이 아니고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계속 점점 기후가 안 좋아져서 뭐 폭풍이든 가뭄이든 폭염이든 다 농사가 망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자주 생길 텐데 식량 자급을 못하는 국가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수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나라들이 수출을 안 해버리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는 이제 진짜 그냥 어떤 하나의 섹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이 사람의 뭐 어떤 인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인권 침해 문제입니다. 유엔 차원에서 이미 2022년도에 건강한 환경 인권을 보편적인 인권으로 이제 결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막 운동하고 만들어지는데 한 5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경 문제는 그냥 어떤 하나의 섹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유엔 차원의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봤을 때도 이제 환경 문제가 환경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위원회가 국가기후위기 대응위원회로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어쨌든 여기 위원회 구성 자체가
국무총리가 여기 위원장이고요. 그리고 정부 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 부처의 장관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환경부 산업부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부처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이미 우리 정부의 기구 구성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라고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이번에 문제는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당장 큰 일이 일어날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예. O일까요, X일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그래도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라고 하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 제가 느끼기에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여전히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기후 문제를 세계의 토픽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10년 전, 20년 전에도 그런 큰 기상재해는 있었고 그게 막 해외 뉴스에서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지금의 국면은 아예 다른 행성에 거주하고 있을 만큼 우리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대가속 시대라고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활동이 급성장하면서 그에 따라서 환경부와 또 정치 사회적인 부와 이제 정치 경제적인 부가 달라진 것들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위기, 생태위기가 저는 여기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요게 이제 신기하게도 50년대 그 점선 기점으로 딱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지구 시스템, 물리적인 시스템인데 이산화탄소, 메테인, 성층권 성층의 오존 농도 이런 것들인데 신기하게도 다 50년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급속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50년대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사회 경제적인 지표도 신기하게도 50년대 기점으로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대가속 시대라고 불리는 이 위기조차도 이게 딱 환경의 물리 지표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인 지표들이 같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인지도 제대로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대로 살면은 지구가 남아나지 않는다는 건데 뭐 미국은 지금의 어떤 소비 방식을 유지한다면 지구가 5개가 필요하고 한국도 거의 4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쓸 만큼 이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이상은 다 다음 세대가 써야 될 것들을 우리가 착취해가지고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금 지구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뭐 너무 잘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몇 가지 이건 진짜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싶은 것만 몇 개 가져왔는데 여기 북극권에 보시면은 여기 진화 보시면 지금 검은색으로 보이시죠? 예, 이게 지금 저게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추운 도시인데 여기가 아마 한국 사람이 찍어서 캡처한 거 올린 거 본 것 같은데 여기 영하 56도가 떨어지는 도시인데 근데 이게 2021년도에 48도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한 지역에서 100도가 차이가 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북극권에 가까운 도시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호주 산불을 다 기억하시죠? 6개월 동안 너무 크게 오랫동안 나가지고 사람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의 산불이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아주 큰 비가 내려가지고 이제 불을 잡을 수 있었고 남한 면적만큼의 불탔고 우리가 셀 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야생동물 거의 뭐 코알라가 멸종 정도 수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스웨덴에 영하 43도 한파가 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기사를 캡처한 건데 정말 뭐 지구 망하나 이런 식의 이제 기사 카피가 올라올 정도로 엄청나게 큰 한파가 있었었고, 예, 북극은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빠르게 녹고 있어서 40년 만에 절반이 녹았고 이대로 손을 안 쓰고 그냥 쭉 가게 되면은 아마 2050년이면은 여름에 북극에 얼음이 아예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기억하실 텐데 2022년도에 파키스탄에 대홍수가 나가지고 이게 이제 딱 유튜브에 있는 그 카피 문구인데 성서에나 나올 홍수다. 국토의 3분의 1이 잠겨가지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뭐 사망자 1,700명에 부상자 이재민이 3,300만 명.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제 큰 피해를 입었었고 이런 게 제대로 이제 복구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꾸준히 거의 매년 새로운 기록들을 경신하고 있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18년도에 처음으로 40도를 찍었다. 서울이 40도 가까이 갔거든요. 이런 일들이 처음 2018년도에 있었었고 2020년도 이것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저도 집에 뭐 천장에 물이 막 새가지고 고생한 기억이 나는데 50일 넘는 장마가 와가지고 역대 최장 기간 장마 기록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또 22년도에는 울진 산불 관측의 두 번째 규모라고 했는데 최근에 관측 사상 가장 큰 산불이 또 났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산불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일 때문인데 여기 원전이 있었거든요. 원전 가까이까지 산불이 가가지고 아주 큰 재난으로 이어질 뻔한 또 그런 아슬아슬한 일이 이때 있었습니다. 폭우 때문에 이제 반지하에 계신 분들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들이 또 바로 그 해에 있었죠. 그러니까 산불과 이런 100년 넘는 일일 강수량을 찍는 일들이 이제 같은 시기에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니 법칙 아시죠? 한 번의 대형 사고는 29번의 이제 작은 사고가 있고 300번의 사소한 지구가 있다.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29번의 작은 사고인 것 같아요. 작다고 말하기도 정말 엄청난 규모의 사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지구가 보내는 신호들을 좀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긴급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티핑 포인트 아시죠? 이제 되게 많이 쓰이는 말이 돼서 되게 옛날에는 좀 막 과학 관심 있는 사람이 알만한 단어였는데 정상이 티핑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저 티핑 포인트 도달할 때까지는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가다가 저 티핑 포인트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급속하게 빨라지면서 다시는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구의 어떤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은 이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이거 되게 예전 그래프긴 한데 이거를 좀 넘어서는 잘 만든 게 없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는 한 1.2도, 1.3도까지 산업화에 대비해서 그 평균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1도는 이를테면은 전 세계 바다를 다 데우는 데 필요한 정도 수준의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 그렇게 아주 엄청난 온도죠. 왜냐하면 바로 지난 그 빙하기 때가 지금보다 평균 기온이 한 4도밖에 안 낮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1도 자체가 굉장히 큰 건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저게 이제 1.5도에 올라가고 2도에 되면은 과거에는 2도가 넘어가면 이제 비가역적인 위험이 된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티핑 포인트 넘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급속하게 지구가 뜨거워지고 그때부터 되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한 게 바로 여러분 알고 계시는 2015년도의 파리 협약입니다. 그래서 그때 목표가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온도가 뜨거워지더라도 적어도 절대로 2도를 넘지 않게 하자. 노력해가지고 1.5도까지 막아보자라고 하는 게 파리 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런데 불과 3년 후에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IPCC 총회가 열렸습니다. IPCC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유엔에서 만든 기관이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관련돼서 가장 어떻게 보면 권위 있는 전 세계가 모여있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는 예전에 엘고어 부통령과 함께 기관으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어요. 국로를 인정받아서. 어쨌든 이제 그런 권위 있는 기구인데 여기서 2018년도에 총회를 열었는데 그 총회 때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1.5도 특별 보고서를 승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파리 협약 때 우리가 3년 전에 2도를 막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2도가 아니라 1.5도만 돼도 매우 위험해질 수 있더라 라면서 이 보고서는 계속 2도와 1.5를 놓고 비교합니다. 어떻게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우리가 이 세기 말까지 탄소 중립, 거의 온실가스를 0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갑자기 0으로 만들 수 없으니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 2030년까지 지금보다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줄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약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전 세계의 목표가 다 1.5도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뭐 1.5도 이렇게 듣는 얘기는 다 이때 나온 얘기 때문이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실무그룹의 공동의장을 맡았었던 크리스 필드라고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1.5도를 이야기할 때 사실 이것이 최선의 목표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악의 영향만 피하자라고 해서 타협점을 찾았다. 그러니까 IPCC 보고서는 1보고서, 2보고서 이제 나온 다음에 그걸 이제 모아서 이제 종합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몇천 페이지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 간 협의체에 각 국가 대표들이 합의를 하거든요. 그때 바로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지는데 요약 보고서는 한 문장 한 문장은 전부 회원 국가들이 참여해서
다 승인을 해야지만이 이게 확정이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만약에 산유국에서 이건 못 받아들이겠는데 반대해버리면 그게 실제 지구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더라도 사실 보고서에 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PCC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은 원래 지구 상태보다 더 보수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고서 내용보다 사실은 더 심각하다는 것들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게 1.5도가 이제 그 뒤로 목표가 됐는데 문제는 그 뒤로부터 이제 최근에 한 1, 2년 전이죠. 2, 3년 전에 그 유럽연합에서 만든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라고 하는 곳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지구 1년 동안에 연구를 해봤더니 이미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넘어간 거예요. 여기 지금 1.5도 선 넘어서 1.8도까지 올라갈 때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요 시기 1년만 잰 거고 우리가 이제 기후를 얘기할 때 보통 20, 30년의 평균값을 말하기 때문에 이 평균값이 쌓여가지고 그게 진짜 1.5도가 되는 어느 시점에 아마 1.5도가 됐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지구는 이미 1.5도를 넘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과학자들이 그래서 진짜 걱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뭐랄까 경고하고 공포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아요. 학교에 학생들한테 가끔 요즘은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 한동안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 이런 거 강의를 하는 것 자체가 기성세대로서 되게 좀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니네가 이렇게 망쳐놓고 니네가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네 뭐 이런 느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이거였었어요. 아직 여전히 청소년들이나 더 어린 학생들은 정치적인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데 적어도 최소한 정보라도 알아야지 자기 개인적으로라도 뭐 대처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강의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막 경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가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렇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거 정도 이건 이해하고 너의 앞으로 인생을 좀 계획해라. 뭐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어쨌든 오늘도 제가 좀 그런 취지로 지금의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예, 지구 위험 한계선이라고 하는데 요 논문이 이제 뭐냐면 지구의 한계선, 인류 문명의 안전지대에 대한 탐색. 그래서 아주 똑똑한 이 분야의 여러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구가 어떻게 생명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정성적인 걸 정량적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지구가 총 9개의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분들 연구할 때 여기 보시면 이 한계선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위험한 게선 넘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 요소만 위험한 게서 넘으면은 그게 도미노처럼 다른 걸 건드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처음 연구된 게 2009년이거든요. 그때 이미 3가지가 한계선 넘었었어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그 다음에 이제 생화학적 흐름. 그런데 몇 년 뒤 2015년도 연구해 보니까 4가지가 기준을 넘었고 2023년도에는 6가지가 이미 넘었고 최근에 보니까는 해양 산성화가 거의 한계선을 넘을랑 말랑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조만간 7가지가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하나만 넘어도 위험하다고 했는데 지금 9개 중에 이제 7개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매우 지금 눈여겨서 좀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 지구의 어떤 지점들에 대한 티핑 포인트가 또 있더라고요. 예전에 9개인데 지금 16개로 늘어나가지고 과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여기 아마 3년 전 기사인가 제가 캡처한 건데 여기 기후위기 5가지 이미 놓쳤다. 이게 뭐냐면은 요건데요. 과학자들이 과거에는 이거는 평균 기온 한 3도가 넘어야지 이건 4도가 넘어야지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까 5가지가 지금 온도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주 광범위한 데이터를 연구한 끝에 몇 년 전에 이제 그게 발표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보시는 약간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 저게 이제 지금 현재 온도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를테면은 영구 동토층의 급격한 해빙, 그리고 또 그린란드 빙하가 이제 붕괴하는 것들, 그리고 열대 산호초가 절멸하는 것들, 또 서남극의 빙상이 붕괴하는 것들. 요거 하나하나가 지금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 설명드리기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몇 개만 말씀드려 볼게요. 남극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북극은 이렇게 물 위에 얼음이 떠 있는 거여서 이게 녹아도 이게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일으키진 않아요. 근데 지금 해수면 상승이 되는 이유는 이제 이 물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팽창하는 것 때문에 열팽창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실제로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주는 건 남극입니다. 남극은 이제 육지 위에 있기 때문에 녹는 만큼 이게 다 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육지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바다에 있는 빙하가 쪼개져 버려가지고
여기 있는 게 흘러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종말의 빙하라고 별명이 붙은 이 스웨이치 빙하가 바로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서남극에 있는 빙하인데 이게 지금 버팀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3, 5년 내에 붕괴될 수 있다. 이게 21년도 계산이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이미 그런 시점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이 자체로도 해수면 3m 높이는 문제가 있지만 이게 본진에 있는 빙상을 다 밀려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거는 바로 해류순환이 붕괴되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해류순환이 멈추는 건데요. 이제 지구의 해류는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뜨거운 난류와 이제 한류가 이렇게 이제 돌고 있는데 마치 혈액순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도가 너무 뜨겁지 않게 하고 북극권이 너무 차갑지 않게 하는 역할들을 이렇게 돌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서양에 있는 부분들. 여기를 어려운 말로 대서양 좌우서 역전순환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가 점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물이 차갑고 이 염분이 높으면은 그게 이제 침강 현상이라고 해서 가라앉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라앉으면서 일종의 펌프질 역할을 하는 거고 그 펌프질의 힘 때문에 해류가 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천천히 돈다고 해요. 어떤 지점에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는데 1000년이 걸릴 정도니까 천천히 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침강 현상이 점점 좀 느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3년 전에 나왔던 기사 제가 캡처한 건데요. 이 연구에 보니까 해류순환이 짧게는 2025년도 가까우면 멀게는 2095년도 사이에 붕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가장 빠른 시점을 2039년부터 7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한 대략 한 2040 몇 년 정도, 50년 정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해류순환이 멈추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해류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영국이 우리보다 위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따뜻한 기후인 것은 바로 영국 옆을 지나가는 저 난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굉장히 육지의 큰 기후를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해류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해류가 이 지점에서 한번 멈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소빙하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빙하기가 끝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저 오데호라고 하는 게 과거에 로렌츠 빙하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빙하였는데 그게 녹으면서 이쪽 동쪽으로 이제 이 담수가 흘러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담수가 빠르게 흘러나오다 보니까 그때 이 염도가 갑자기 낮아지면서 짠물이 없어지면서 이 침강 현상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류가 돌다가 멈춘 거죠. 그러니까 난류가 이제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니까 갑자기 북극권의 한기가 이제 계속 이 유럽 대륙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소빙하기가 와서 굉장히 그때 큰 피해를 봤었던 것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는데 이때도 10년이 안 걸렸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영화가 투마로우라고 하는 영화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은 꼭 보시면은 이제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빙하기가 막 이렇게 6개월 만에 오는데 그건 너무 좀 약간 허황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해류가 붕괴된다는 거는 그냥 그 자체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큰 재앙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저 오데오가 없잖아요. 저 빙하가 없고 지금은 뭐가 있냐면 저 위에 예 아시죠? 그린란드. 예, 그린란드가 지금 엄청나게 빨리 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들이 똑같이 내려오면은 이렇게 염도를 낮춰가지고 이 해류를 멈추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굉장히 주목해서 아주 걱정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전 세계는 대체로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고 있다. X. 네. 아, 해본 못하고 있나요? 예, 뭐, 나름 그래도 꽤 많이 바뀌고 있긴 합니다. 예, 뭐, 이를테면은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40개국에 2,300개 넘는 지방정부가 이미 기후비상 사태를 선언했고요. 탄소 중립을 법제화하거나 정책으로 만드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당연히 탄소 중립 기본법을 이제 만들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석탄 발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탈석탄을 선언한 국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최근에 2040년까지 하겠다고 최근에 이제 협약을 맺은 국가들이 하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회의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그러한 얘기를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내연기관의 온실가스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내연기관 차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인류의 대응은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실패했다. 왜냐하면은 협약을 맺은 국가들이 유엔에 매년
이 협약은 되게 좀 한계 자체가 뭐냐면 과거에 도쿄 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는 사실은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식이었는데 미국이 그냥 안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자.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는 게 될 리가 없잖아요. 될 리가 없는데 어쨌든 이만큼 왔다는 게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될 리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엔에 제출을 온실가스를 얼마나 하겠다고 제출을 하지만 그걸 다 모아보니까 이 제출한 대로 다 지켜도 거의 3도 가까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티핑 포인트를 거의 1.5도로 보고 있는 셈인데 3도가 되면은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전 세계가 대응하고 있는 것들을 결과를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실패한 걸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유엔 환경 계획의 보고서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온 IPCC 몇 년 전에 IPCC 6차 보고서에서도 모든 시나리오 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모든 시나리오가 다 1.5도 넘는 걸로 일단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도를 넘지 않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좀 상황이 되어버리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이제 멸망으로 가는 걸까요? 높은 데로 이사 가야 된다고. 아, 높은 데로. 원주로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은 그나마 산지가 많아가지고 예, 그나마 물에 잠길 근데 문제는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는 곳이 물에 안 잠겨도 그 아래 지역이 잠기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의 인프라가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혼자 산에 산다고 사실 생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은 다 같이 살지 않으면 예, 혼자 살긴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초초 부자들은 막 뉴질랜드 이런 데 땅을 사서 벙커를 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핵전쟁이 오더라도 그 안에 생존할 수 있는 막 수영장도 있고 식량도 엄청 막 많이 비축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는 못하니까. 근데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건 아무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현상들이 다 겨우 단지 지구 평균 기온이 1, 2도 올랐었을 때 현상이거든요. 그럼 1.5도 티핑 포인트 넘었을 거라고 하는 현상은 그보다 훨씬 더 증폭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주변에 사람들이 야, 미래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잖아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벌어지는 일을 봐라.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해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마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싶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이 대응할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기 전에 요게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있는 여러 연구기관들 예측이 있는데 이를테면은 지구 기온이 3도 오르면은 세계 50개 도시가 침수된다 이런 연구들도 있고요. 또 세계 인구의 10%의 거주지가 침수가 될 것이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국의 보험계리사협회는 2050년까지 기온이 3도가 만약에 오르게 된다면 40억 명이 사망할 거라고 지금 현재 인구 예측은 2050년까지 100억 명이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아마 그 이후에 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40억 명이면 40%가 사망하는 거니까 예, 좀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싶은데 저는 또 이렇게 돈을 다루는 저는 기관들의 보고서를 약간 신뢰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 유명한 정유회사들 있잖아요. BP나 이런 데서 자기네가 몰래 이렇게 비밀 보고서처럼 기후변화 연구했는데 그런 결과들이 다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것들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돈을 앞으로 어떻게 벌 수 있을지, 손해를 어떻게 볼지를 자세하게 따지는 사람들이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넘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진짜 1.5도만 올라도 이렇게 극한 기온이 막 8.6배가 돼버리거든요. 우리 평소에 막 30 몇 도 오르고 막 40도 되는 일들이 이제는 8.6배가 된다고 하면 진짜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가뭄도 2배가 넘어가고 강수량도 1.5배가 되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 특히 2도가 넘어가면은 진짜 그런 일들이 훨씬 더 증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전에 막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0으로 만들어도 아시겠지만 지금 온실 효과는 이미 우리가 30년 이전에 배출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멈춰야지 그게 한 30년 후에나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후위기는 대응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과 결과의 시간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류는 이렇게 진화하지 않고 긴급한 위기에 대처하도록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다루고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포럼, 여기서도 매년 이렇게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뭐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체로 2023년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풀색으로 된 게 다 이 기후 변화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2년간 일어날 일, 향후 10년간 일어날 일 다 관련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이 사람들도 앞으로 이렇게 기후 때문에 이러한 경제에 큰 변동이 올 거라는 것을 이미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라 궁금할 수 있는데, 요거 탄수시계라고 하는데, 여기, 그 MCC라고 하는 요 이제 연구소에서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볼 수가 있는데, 요 아래에 있는 게 탄소 예산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탄소 예산은 뭐냐면은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1.5도를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은 1.5도에 도달하기까지 우리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남은 탄소의 양, 그 탄소 예산이라고 하고, 인류가 매년 한 420억 톤을 쓴다고 해요. 현재 제가 최근에 이거 작년 말에 본 건데, 현재 남은 탄소 예산이 1523억 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1523 나누기 420 하면은 대충 뭐 3.67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5도 도달하기까지 3년 7개월이 남았다라고 탄소 시계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예측이 다른 연구소랑도 다른 연구와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3년은 진짜 짧은 건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물론 이런 건 있어요. 3년 7개월 되면 갑자기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땅이 갈라지고 막 하늘에서 막 뭐 불이 떨어 이러지는 않겠죠. 않고 이제 서서히 그 나타나긴 할 텐데, 어쨌든 티핑 포인트가 넘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사실 대응해도 이제 그걸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되돌릴 수 있을 때 최대한 우리 역량을 쏟아부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예, 요번에는 이제 기후위기의 원인을 좀 우리가 조금 더 좀 면밀하게 보고 싶어서 이렇게 문제를 가져왔는데, 왜냐하면 이제 원인을 알아야지 대안을 제대로 낼 수 있으니까. 이제 또 문제입니다. 예, 원인은 온실가스이다. 예, O일까요, X일까요? X. 오늘 예. 한쪽으로 찍어야 예. 제가 오늘 다 이런 식의 문제를 가져와가지고 이미 다 예측을 하고 계시군요. 예. 맞습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X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후위기의 원인 물질이 온실가스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같은 말인데, 기후위기의 원인을 온실가스로 보는 순간 온실가스를 제거하면 돼요. 그럼 모든 일이 다 끝나고 기후위기는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온실가스는 우리가 해왔던 어떤 경제활동들에 대한 결과물이지 이 자체가 원인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래서 원인 물질이라고 말하면 맞지만 원인은 아니다. 원인은 뭐냐?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성장주의나 자본주의 시스템이나 또 이런 것들을 지탱하는 어떤 세계관, 또 그런 기계론적 이론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또 재미가 없거나 좀 너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화로 좀 빗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설국열차는 다 보셨죠? 예, 요거는 아마 대부분 다 보셨을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이게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되게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인류가 지구에다가 CW7인가 9인가 뭐 이런 물질을 뿌려요. 예, 그런 물질을 뿌려가지고 이제 인공적인 구름을 만드는 거죠. 예, 했더니 진짜 이게 구름이 만들어서 태양이 가려져가지고 해결이 되는가 싶었는데 완전히 냉각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쫄딱 다 망해서 지구가 빙하기처럼 와버리고 대부분 사람이 다 죽고, 이제 이 설국열차라고 하는 전 세계를 도는 튼튼한 열차에 돈 주고 탄 부자들과 돈도 지불하지 않고 생존을 위해서 그냥 억지로 막 끼어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타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는 굉장히 이 부유층, 상류층과 오리칸의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계급 구조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커티스라고 하는 오리칸의 대장격인 사람이 더 이상 막 먹은 것도 시원찮고 막 무슨 양갱을 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퀴벌레 갈아서 만든 거였거든요. 아무튼 막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점점점 악한을 점령해가는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열차를 만든 윌포드라고 하는 사람을 첫 번째 칸에서 이제 마지막 칸에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꼬리칸의 지도자라고 하는 길리엄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앞칸의 설계자 윌리엄이 서로 공모하고 이 혁명도 주도한 거다. 왜냐하면은 인구수를 줄여야지 이 열차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충격을 여기서 받게 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사이에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남궁민수라고 하는 이제 그 인물을 만나는데 그 인물은 뭘 주장하냐면은 조금씩 지금 녹고 있다. 눈이 밖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살 게 아니라 악화를 정명할 게 아니라 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근데 윌포드는 아니다. 우리가 여기 살기 위해서는 너무 힘드니까 악화를 우리가 점령하고 우리가 좀 더 지금보다 풍족하게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사람의 어떤 세계관들이 충돌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열차는 폭발하게 되면서 이제 대부분 다 죽고 남궁민수의 딸과 어린아이 2명만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영화가 끝나는 그러한 영화인데요. 제가 이제 문제를 하나 또 가져왔습니다. 예, 이번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체스판에다가 쌀을 한 토씩 놓는 문제. 이게 아마 이거 이야기 아실 거예요. 인도의 어떤 왕이 체스를 만든 사람에게 너 훌륭하다 해가지고 상을 주려고 하니까 뭐든 다 말해라 하니까 임금님 그러면 체스판에다가 처음에는 쌀 한 톨, 두 번째 칸에는 쌀 2배씩만 좀 달라고 하니까 그까짓 거 뭐 좋아 뭐 이런 걸 뭐 소원이라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예 그게 문제인 거죠. 예 마지막 칸에 가면은 몇 톨이 될까요? 수학이죠 이거. 계산하고 있지? 예. 2에 64죠. 88, 64. 예. 그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한 1960경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가 다 먹을 쌀의 뭐 몇 년치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64칸 정도면은 뭐 이게 해봤자 되겠어 싶은데 근데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특히 GDP를 얘기할 때 이 성장의 시스템 말할 때 우리가 이자 얘기할 때 단위 복리 얘기하잖아요. 복리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 성장을 목표로 하게 되면은 24년마다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48년이면은 4배?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의 자원을 채취해서 물건을 만들고 소비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인데 이 지구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설정해놓은 이 성장은 사실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고 그게 지금 옛날에는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가 이제 거의 한계에 드러난 것들이 기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얘기가 아니라 이미 로마 클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MIT 똑똑한 연구자들, 박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보고서 책으로 나왔는데 이걸 쓰게 했는데 이게 벌써 70년대 초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근데 그때 연구해보니까는 길어도 지금 방식을 유지하면, 지금의 성장 방식을 유지하면은 100년 뒤에 인류 문명은 붕괴한다. 라고 하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이에요. 빠르면은, 이 자원 문제 때문에 2030년에 붕괴. 그리고 그 다음은 환경오염 때문에 2040년에 붕괴. 그 다음에 식량 위기 때문에 70년에 붕괴. 이게 이제 이 보고서의 핵심이거든요. 또 그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아주 그냥 파란을 일으켰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날이라든지 막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생긴 게 바로 이 보고서의 어떤 영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뒤에 한 30년 후에 2000년쯤에 또 몇몇 일군의 학자들이 이대로 됐는지를 연구해 보니까 여기서 말했었던 한 5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거의 유사하게 그 그래프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알려지게 된 그러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것들 뒷받침하는 이제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세계 물질 발자국이라고 우리가 생산해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구의 자원을 추출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만들어낸 물질량이 거의 없잖아요. 뭐 플라스틱 같은 거 다 석유에서 추출해가지고 만든 거고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이 생산품이라고 하는 거는 다 지구에 있는 어떤 원자재를 가지고 만든 것인데 그 세계 물질 발자국이 이미 1990년대 중반에 한계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가 써야 될 거 우리가 지금 다 끌어다 쓰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GDP, 우리가 하는 GDP인데 성장을 나타내는 국내 총생산 대표적인 지표인데 이 GDP와 물질 발자국이 거의 하나의 그래프처럼 비례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당연한 게 당연히 성장하려면은 계속 물건을 만들어내고 소비해야 되니까 그걸 쓴 만큼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저는 이런 것 같더라고요. 지구의 이런 생태계 자원들을 다 갈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되게 잘 표현해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 GDP와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가 거의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면 할수록 GDP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건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트리클 다운, 낙수 효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자의 이 파이를 키워야지 나도 몫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서 예전부터 성장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주류 경제를 대표하는 IMF라고 하는 기관조차도 이미 11년 전에 이 부의 낙수 효과는 틀렸다. 그러니까 성장을 지탱하고 있는 그 아주 중요한 논리 자체를 스스로 인정했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계속 성장을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지금 얻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열차는 이 성공 열차를 보면은 성장 기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열차는 멈추면 이제 끝이거든요. 인류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열차는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엔진을 위해서라면은 희생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GDP 성장을 높여야 되는 이유랑 똑같아요. 예, 지금 지역을 개발하고 산을 밀어버리고 거기다 뭐 짓고 하면 GDP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계속 파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희생은 감수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게 똑같이 이 열차에서도 이 성공열차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윌포드 같은 경우도 이 앞에 설계자 폭군만 바꾸면 된다라고 하지만 이 폭군을 바꿔도 열차의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달려야 되는 시스템은. 그런 면에서는 맞지가 않다라고 하고 있고 또 우리도 마치 영화에서는 윌포드를 신처럼 묘사하는데 우리도 마치 성장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세계에 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현체대를 그대로 둔 채 성장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주류 경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 방식이에요. 이게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명박이 녹색 성장은 이 녹색 성장만큼도 못하는 정말 아주 기만적인 거긴 했지만 어쨌든 녹색 성장을 얘기하는데 이 녹색 성장은 뭐냐면은 성장하고 그리고 온실가스를 줄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따로따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려운 말로 그 디커플링 탈동조화라고 합니다. 커플링은 같이 가는 거고 디커플링은 이제 따로따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 환경국이 이제 그 폭로된 탈동조화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각국의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녹색 성장에 맞는지 틀린지 조사를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녹색 성장, 그런 다시 말하면 성장하면서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이거나 잠깐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지역의 국지적인 수준에서 확인됐지 절대적으로 성장하면서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방식의 탈동조화는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 열차에서 굉장히 아주 무서운 장면으로 전 봤는데 이 학교 칸이 있거든요. 여기서 윌포드를 아이들이 막 찬양해요. 막 만세 만만세 열차는 막 엔진 멈추면 안 된다. 열차는 달려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데 저는 이게 이런 방식은 아니겠지만 지금의 학교 교육도 저는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장을 계속 세련되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우리가 오랫동안 사실은 우리 가치관이 형성되고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 우리는 성장해야지 살 수 있고 성장해야지 먹고 살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물론 이 학생들을 교육해가지고 효과가 나타내려면 한참 걸리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우리가 학교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계속 재생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문제를 가져왔는데 교육 관련해가지고 예, 대한민국에 한 5,600개 중고교가 있다고 해요. 여기 환경 담당 교사는 몇 명일까요? 4,000명 어렵네요. 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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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2번인가 한 명씩 있으면 못 찾는데 환경 전담 교사요? 예, 담당 교사. 건중이 없지. 다틱 환경을 담당하는 거의 없지. 예,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것 같은데. 환경부와 담당 교사. 정답은 예, 1번입니다. 예. 지금도 아마 제가 지금 크게 안 바뀌었을 걸 알고 있는데 실제 예, 어쨌든 예, 뭐 환경 교과목 선택해야지 또 환경 과목을 들을 수가 있고 또 환경을 자체를 전공한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그 교사들이 또 설 수 있는 곳들도 많지가 않은 거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 특히나 예, 이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그나마 조금 이제 환경 교과목 선택이 오르긴 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 서울에는 3명이었더라고요, 환경교사가. 경기에 9명.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환경교육을 누가 하고 있냐면은 물리교사나 뭐 지구과학 또는 뭐 사회 전공하신 분들, 뭐 국어 이런 분들이 환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걸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굉장히 지금 영화와도 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들은 기후정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서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가 되는 기후정의 개념과 아까
사회정의, 생태정의가 묶여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이 사회의 언어로 말하면 저는 기후정의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영화에서는 이 소득 간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실제로 이 옥스팜에서 만든 보고서 보니까 전 세계 상위 10%의 부자가 온실가스의 절반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거의 50%. 그리고 전 세계 하위 50%의 가난한 사람들의 온실가스를 다 합쳐봤자 10%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부자들한테 있다가 명확하게 통계로 드러났고 최근 통계는 더 벌어졌어요. 한 52%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의 책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상류층 쪽에 대표하는 사람이 각자의 자리를 지켜라. 이 불평등이야말로 열차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이렇게 온실가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국가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모습과 되게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후정의는 기후 부정의한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소득뿐만 아니라 이 국가 간, 대륙 간에도 기후 부정의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는 기후이기 때문에 경제에 미친 영향, 경제가 이득을 보면 초록색, 피해를 보면 빨간색이고요. 오른쪽에 진한 부분은 1인당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고 흐린 부분은 온실가스가 그만큼 적게 배출했다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 북반구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했죠. 그런데 오히려 기후기 때문에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이 녹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인데 오히려 이 남미,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 안 했는데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호주가 좀 예외적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도 남북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기후 부정의한 모습들이 이 국가 간에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국가 간의 부정의가 바로 잡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제국주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날 세계 인구의 12%밖에 안 되는 이 국가들이 지난 170년 동안에 이 온실가스의 50% 절반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170년 전에는 이 제국주의가 아주 활발했었던 이 식민지를 많이 건설했었던 그런 시기였었고 이 제국주의 지금의 북반구의 선진국들이 사실 그 나라에 쳐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뭐 금, 은 자원들을 다 자기네들로 가져가고 거기에 있는 그런 막 거대 열대우림 같은 밀리면 다 밀어버리고 거기에 황금작물이라고 하는 사탕수수, 커피, 뭐 우리가 먹는 팜유, 그 팜나무 이런 것들을 다 심어서 생태계 파괴하고 거기 살던 원주민들 다 쫓겨나가지고 사람들은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 놨고 그 피해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정치적으로 독립했지만은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종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후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저 나라들이 남반국가의 피해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바로 식민지 강국이 된 것이 지금의 온실가스에 책임 있는 국가들인데 그 책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정의라고 하는 점들은 사실은 지금의 UN 시스템의 합의 시스템은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이게 합의가 안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남태평양에 가라앉아 있는 국가들이 자기는 온실가스 배출 안 했는데 너네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안 해주면은 어떤 그런 합의에 동의를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책임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것들을 이제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실제로 이제 라틴 아메리카도 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었고, 예, 뭐 아프리카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이 다 쪼개 먹었잖아요. 예, 여기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여파들이 지금도 여전히 20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네덜란드의 오류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네덜란드가 깨끗한 이유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했겠지만 사실은 이 오염이나 탄소 배출을 발생시키는 공장들을 다 제3세계 남반구 개도국으로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2020년도에 유럽연합이 중국으로부터 60억 수준의 이제 철강제 제품은 아시겠지만 이 산업 중에서 가장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산업이거든요. 그걸 수입했는데 문제는 지금의 온실가스 통계를 잡는 방식은 생산한 국가에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생산했기 때문에 중국의 온실가스로 통계로 잡히고 이 상당량을 유럽연합이 가져왔지만 썼지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지금 1위거든요. 압도적인 온실가스 배출 1위인데 현재. 근데 우리가 중국 탓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모든 물건 다 플라스틱인데 이거 다 중국으로부터 메이드 인 차이나 많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기후정의를 얘기할 때는 그 출처도 정확하게 봐야 되고 역사도 봐야 되고
그리고 누적 배출량도 봐야 되고 이것도 보지 않고 단지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 간뿐만 아니라 국가 내 지역 간에도 기후 부정의가 있는데 우리나라죠. 왼쪽 그래프는 전력 생산량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전력 소비량인데 서울 보시면은 전기 생산 거의 찌끔하고 소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보면은 거의 생산량 2배를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충남 같은 경우나 경북은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고 절반도 못 쓰고 있죠. 충남이 이렇게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최대의 석탄화력 발전소 단지가 모여 있거든요. 충남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가 다 어디로 가냐? 송전탑을 꽂아가지고 수도권, 터울로 다 가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석탄화력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호흡기 질환 같은 걸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전기를 쓰고 있는 우리들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고 이 전기만 쏙 빼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전기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른 데서 오는 이러한 지역 간의 기후 부정의가 크고 이 지역 국가 안에서도 이런 기후 부정의를 극복하려는 어떤 지원이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기후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세대 간의 기후 부정의는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국제협약을 통해 가지고 줄여야 되는 온실가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이에요. 과거 50년대는 뭐 아무런 걱정 없이 온실가스 막 써도 됐지만 지금 태어난 세대들은 각종 규제와 국제 해각 때문에 온실가스를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점 더 불편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기반이 탄소를 기반으로 모든 인프라와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온실가스를 적게 써야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4가지 기후정의의 측면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영화에서 나오는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 엔진 안에 지금 어린 꼬마 아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 영화에서 보시면 그 이제 꼬리칸에 가가지고 아주 조그만 아이를 갖다 키재가지고 이렇게 데려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열차는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부품이나 자원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고장나면 다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그만 엔진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데다가 부품도 없으니까 아이를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부품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계속 여기서 살고 있거든요. 예,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도 우리가 미래 세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떠넘기는 어떤 이런 방식들, 미래 자원들을 우리가 착취하고 끌어오고 있는 방식들이 마치 이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기업의 책임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아주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엑슨모빌, 뭐 쉐브론, BP, 로얄더치쉘 유명한 정유 글로벌 기업들인데 여기 20개 기업들이 얼마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냐면 전 세계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온실가스를 어떻게 규제하고 제한할 것인가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열차는 이 폐쇄계라고 하는데 이 닫혀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구 생태계 시스템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는 것들을 영화가 되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의 자원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됐고 심지어는 그 혁명까지도 이렇게 부추겨서 했던 이유는 그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라고 했던 걸 보면은 지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지구 밖을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물론 아주 극소수의 인간들이 나가서 특수한 목적의 어떤 일을 하지만 그건 일상적인 일이 아니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지구는 여전히 이 닫힌 폐쇄계라고 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이 지구 안에 있는 자원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언제든지 외부에서 자원이 공급될 것처럼 생산하고 소비하고 쓰레기를 만들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국열차처럼 지구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더 이상 살아가는 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라도 우리가 지구가 이 설국열차처럼 이 닫힌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주류 경제학의 가치관이자 어떤 큰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류 경제학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님이 쓰신 책인데 기후를 위한 경제학이라고 이 생태 경제학의 개론서 같은 책인데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주류 경제는 많지만 이런 경제를 얘기한 책이 거의 없어서 아마 되게 희소한 책인데 어쨌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마치 재료 없이 레시피판으로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아주 간단한 함수인데 이 생산하기 위한 요소들이 있는데 자본과 노동과 자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원이 없어지면은
자본과 노동을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투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물건을 만들려면 자원이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자본을 만들고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유명한 슈마워도 그 책에서 인간은 생산자가 아니라 전환자일 뿐이고 모든 전환 작업에서 1차 재화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은 1차 재화를 바꾸는 능력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류경제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경제순환 모델 70년이 된 건데 아주 되게 완벽해 보이잖아요. 예, 가게와 기업과 이 어떤 순환의 관계들이.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이 생태경제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저 외부에 있는 에너지와 자원들이 무한히 공급될 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 거죠. 근데 과거는 자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지금은 이제 한계에 드러나면서 그 문제가 기후 생태 위기로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경제를 얘기할 때는 무조건 이 전체를 다 고려해가지고 경제를 설계해야지 이렇게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방식은 잘못되어 있다, 오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제 이 문제 대안 해결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 있는 커티스는 이 시스템 내에서 개혁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칸을 차지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남궁민수는 아니다.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열차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지금 사회운동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뭐 자본주의 3.0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본주의를 최대한 개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다. 완전히 전환해야 된다. 여전히 소수의 목소리긴 하지만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영화에서는 열차가 파괴됐고 두 명의 어린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이제 열차 밖으로 나오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저는 약간 감독이 그런 부분들을 좀 일종의 복선으로 깔아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서 살펴볼 것은 초반에 나오는 그 물질인데 예, 그게 바로 성층권 위에다 뿌리는 이러한 그 황산 입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우리가 실현하려면 바로 할 수 있는 다 그러한 이미 과학적인 기술이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원리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탐보라 화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도네시아에서 1815년도에 폭발했는데 역대급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화산이었나 봐요. 이게 44km로 이렇게 폭발이 올라갔으니까 어마어마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던 화산재가 이제 수증기와 결합하면서 거대한 구름층을 만들었고 성층권 위에서는 이 변동이 별로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양을 가리게 되니까 지구가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급속하게 차가워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지구 평균 기온이 뭐 조금 뭐 발표마다 다른데 지구 평균 기온이 5도가 떨어졌다. 이거 예전에 빙하기 때 있었던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떨어져서 이게 어느 지역의 지금 온도를 나타낸 건데 1월달에 영하 10도는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5월달에 영하 15도, 8월달에 영하 20도. 예, 이게 바로 16년도에 벌어진 일이고 막 그때 책도 나오고 막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름이 사라진 해라고 해가지고 그런 책도 있고 그래서 1816년도에는 실제로 여름이 없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명확하게 이제 나와 있으면 문제는 폭발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한 1만 여명이 됐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급속한 기후변화 때문에 거기서 기아와 질병과 이 농사가 망치고 식량 문제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8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기술을 한번 쓰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다고요. 계속해야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삐끗하게 됐을 때 또는 이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구는 차가워질지 모르지만 그 부수적인 다른 피해가 엄청나게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또 실제로 탐보라 화산 때 말고 그 피나투보라고 하는 화산이 있었을 때 굉장히 큰 화산이었는데 그때도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큰 또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화산 피해 말고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함부로 이런 기술을 쓸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술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가치관이 좀 깔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예, 요번에는 아바타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바타는 혹시 다 보셨나요? 예. 워낙 시리즈가 예. 지금 3탄까지 나왔죠. 아바타는 아마 제 기억에 처음 나올 때 이것도 막 한국교회에서 막 무슨 뭐 2단이니 3단이니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시끄러웠던 걸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받으면서 봤었던 영화이긴 한데 어쨌든 이때도 비슷합니다. 이 지구가 아주 황폐해져가지고 자원이 없어지니까
아주 멀리 떨어진 육광년이가 떨어진 이제 판도라 행성에 가가지고 이 선주민들의 있는 지역에 이 언옵타늄이라고 하는 아주 비싼 광물, 이 광물을 이제 채굴하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가운데 어떤 갈등들을 그린 그러한 영화이고 주인공이 이제 아바타라고 하죠. 이렇게 다른 몸에 내가 연결돼가지고 그 몸을 마치 나처럼 이렇게 조정하는 뭐 그런 아바타가 돼서 그 나비족에 들어가가지고 약간 동화적인 정책으로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비족과 동화가 돼버렸고 이 사람이 인간과 싸우게 되는 이런 것들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여기서의 나비 이제 지금 보여준 이 원주 선주민들의 나비족이라고 하는데 나비족의 세계관이 이런 거더라고요. 이 여성 선주민의 이름이 네이틀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에너지가 흐르는데 이 모든 에너지는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언젠가 다시 되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냥할 때도 굉장히 배고플 때만 이제 배고픔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 거고 이거 추적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그 동물들을 위한 의식 같은 걸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감사하고 내 땅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나비족들은 우리와 이 모든 생태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순환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한 이 그레이스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엄청난 곳이다. 저들이 사는 곳이 뭐냐면은 이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연결돼서 전기 화학적인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시냅스와 유령 같은 거다. 그리고 큰 나무 한 그루가 근처 식물 만 개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나무가 판도라 전체에 1조 그루가 넘는다. 사람 내보다 훨씬 더 많이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네트워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최근에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나무들이 균사체를 통해 가지고 뿌리로 연결돼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이를테면은 엄마 나무가 아기 나무를 돌본다든지 또는 저 먼 곳에서 나무가 벌목당하고 있을 때 그 위험 신호를 땅의 뿌리를 통해서 연결해 가지고 위험 신호를 전달한다는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만 언어가 있고 인간만 의사소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자연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같은 언어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이때 알았던 것 같아요. 영화 감독이 이런 얘기들이 실제 영화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바로 애니미즘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니미즘 하면 사실은 되게 아마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더 경기를 일으킬 만한 되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단어인데 어쨌든 이거의 원래 의미는 이거더라고요. 모든 생명체는 상호 연결이 되어 있고 동일한 정신이나 본질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애니미즘을 서구에서 아주 미개한 저런 아프리카 원주민으로 바라보는 입장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까 나비족처럼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쟤는 미개 이렇게 우리 땅 얘기했고 그것들이 학문적으로 발전했고 또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됐고 그런데 실제로는 최근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들이나 가치관들이 과학적으로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뒤늦게나마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가졌던 인디언들이나 선주민들이 스스로를 자연과 친족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생명체를 착취하지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꼭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도 마찬가지로 이 인간과 자연을 뗄 수 없는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여겼다고 해요. 예,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자본가들이 생겼는데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땅이 대신 어머니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파헤치는 거는 어머니를 파헤치는 건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그런데 이런 이해관계와 당시의 교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교회는 왜냐하면은 이 애니미즘의 사고관은 약간 범신론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 다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직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신과 직접 다 대면하고 있고 마주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 성직자들은 내가 하나님과 사이의 중재자로서 너희를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이러함을 통해서 굉장한 권력을 갖게 되는 건데 이 성직자가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한 세계관을 깨트리려고 했었던 것들이 자신들의 어떤 존재 목적, 필요를 위해서고 자본가들은 마음껏 땅을 채취하고 착취해가지고 자신의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들이 맞아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세계관들이 더 이상 설 수 없게 됐다. 여러 번의 이런 농민 항쟁이나 혁명들이 있었고 성공한 적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자본가와 교회에서 다 짓밟혔다. 다 막아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게 이제 적을수록 풍요롭다라고 하는 되게 좋은 책이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을 만들게 된 어떤 대표적인 사상가들, 철학자들이 있는데, 예, 펠릭스 베이컨 다 아시죠?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고, 실제로 인류에 굉장히 과학적인 공헌들을 많이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어떻게 봤냐면은, 자연은 공공의 창녀다. 이렇게 이제 정직하지 못하고 무질서한 야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자연의 과학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는 자연을 고문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예. 실제로 농민 반란군은 이 단어를 몰고 고문을 직접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사람이 되게 이제 좋은 점만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 자연과 인간이 분리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만들게 된 아주 큰 역할을 한 그러한 장본인이다 할 수 있고, 더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예,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예,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도 이 기계론적인 철학을 어떻게 보면은 형성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인간만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하는 거죠. 정신을 가진 인간은 이 신과 연결된 존재다. 그리고 영혼이 없는 이 동물 자연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과 동물 이렇게 서로를 아예 두 개로 분리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분리만 시킨 게 아니라 이 영혼 없는 동물은 그냥 기계라고 봤어요. 그러니까는 데카르트가 해부학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동물들이나 사람도 해부하면서 그랬는데, 동물들이 이제 막 이렇게 마취도 안 하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몸부림치고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거는 이렇게 심줄을 건드리면은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완전히 기계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들이 사실은 우리가 근대를 형성하면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연결되어 있다,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는 단지 그냥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밑바탕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근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환경과 생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느낌으로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관점의 차이. 관점의 차이. 예. 혹시 약간 관점 조금 더 두 개 관점을 예,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떤 관점 차이가 날까요? 나랑 분리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 예. 안에 들어가서 같이. 예. 아마도 다들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걸 좀 더 얘기하기 전에 아까 이제 환경과 생태의 차이를 얘기를 이제 제가 여쭤본 거는 좀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환경은 인간이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환경 보호를 하자는 얘기는 밖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인간이 중심인 것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연을 잘 보존하자, 환경을 보존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인간과 자연이 여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저는 이원론 중에 나은 거죠. 여전히 이원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영과 육을 나누고 사회정의와 생태정의를 나누고 인간과 자연을 나눴었던 차이가 아닐까? 그러면 우리는 그리고 저는 성서에서는 여전히 이론적인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 두 개를 나누지 않잖아요. 신약에서도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나누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리를 한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인간이 자연, 동물들을 나눈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 내에서도 백인과 흑인을 나눠서 다른 인간으로 봤었고, 그 다음에 또 인간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을 나눠서 남성이 위에 섰었고, 그리고 또 자본과 노동자를 나눠서 또 이렇게 노동을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동일한 메커니즘들이 계속 차별과 폭력의 역사로 사실 이어졌다. 이거 노예선이거든요. 저렇게 노예를 실어왔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짐짝이죠, 짐짝. 예, 사람을 그냥 눕혀서 빼곡하게, 저렇게 상당수가 사망하고 나오고 되면 다 병에 걸려 있고 이런 식으로 했고, 예, 택배 노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공장식 축사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돼지하고 닭들이 막 서로 꼬리를 물어뜯고 하니까 태어나자마자 꼬리를 잘라버리고 이 생리를 뽑아버리고 닭의 병아리 부리를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마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벌어지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러한 분리된 이론론적인 시각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삼각형 개수 맞추기. 예, 몇 개일까요, 삼각형은? 예.
수학 선생님 빨리 알려줘. 제가 아마 정답을 9라고 하는 문제를 가져오지 않았겠죠? 예. 정답은 13개? 예. 열세 개. 정답 찾으셨나요? 예, 한 분이라도 답이 나와야 되는데. 예, 이거 약간 자세히 관찰하면 그래도 알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13개? 13개 맞습니다. 예. 9개에다가 전체 큰 거 10개 그리고 저 위에 삼각형이 하나 있고 왼쪽에 오른쪽에 하나씩 생기죠. 예, 요거 4개씩 합쳐진 거. 그래가지고 총, 13개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자, 이번에는 제가 3번 삼각형을 뺐어요. 예, 3번만 뺐습니다. 3번. 3번을 드러냈어요. 예, 그러면 몇 개 남을까요? 삼각형이 몇 개 있냐고요? 예, 3번을 드러내고 나면 남는 삼각형의 개수는 예? 2개. 2개? 아, 2개? 예. 아, 2개? 10개. 예, 10개. 또 10개. 예. 4개. 아, 4개. 4개는 있잖아. 예. 하나. 또 다른 분들은? 예. 저기 밑에. 아, 10개. 예. 10개. 아, 9개. 9개. 그러니까 11개. 11개. 예. 하나만 빠지면. 또 다른 정답 있나요? 4개는 그대로 있잖아. 하나만 빠질 것 같아. 예. 3번이 빠졌다는데? 아직 3번만 빠지니까 9개, 4개에서 13개, 12개. 예. 3번 근데 벽이 왠지 아닐 것 문도가 같아. 있는 거 같아. 3번을 마주하고 있는 벽이 그대로 있냐 없냐 그 차이. 아, 그렇죠. 맞습니다. 뭐 의도. 정답은 7개입니다. 예. 3번이 빠지면은 3번과 변을 맞대고 있는 벽이 없어지는 예, 거예요. 저 삼각형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1번, 2번, 4번 다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큰 삼각형도 없어지고, 오른쪽 큰 삼각형도 없어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는 거는 결국 5, 6, 7, 8, 9, 10, 13 해가지고 7개. 예, 그러니까 13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빠지니까 7개가 된 거죠. 의도는 예. 않는데 개수를 야,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거의 절반 가까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태계를 사실 잘 보여주는 이제 문제여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계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가 빠지면 하나가 빠진 게 아니라 그것과 연결된 다른 존재들이 다 같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그 중에서 핵심종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더 큰 이런 것들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생태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게 선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연결성과 비선형성을 좀 생각해야 된다. 젠가 게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 우리가 딱 이거 빼면 무너질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있지만 가끔은 정말 맥락 없이 뭘 뺐는데 다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여전히 인류가 아직 생태계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생태계를 파괴해 간다면은 사실은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제가 지난 한 5, 60년 사이에 전 세계에 있는 이 생물 개체 수의 3분의 2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68%. 그러니까 종의 개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의 개수 중에. 예. 그러니까는 진짜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많은 생물들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기를 6번째 대멸종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학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앞에 5번째 대멸종과는 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은 앞에 대멸종들은 전체 대멸종이 완성될 때까지 통상 한 100만 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뭐 운석이 파괴되더라도 그때 죽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만들어진 굉장히 급속한 기후 변화들이 또 계속 연쇄적으로 이제 생물들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건데, 그런데 지금의 대멸종의 속도는 거의 100년 이내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한 학자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빠르게 발생할 것이다. 최재천 교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멸종 얘기를 한 거는 사실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 생물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생태계에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은 인류도 생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와 이 생물 다양성 멸종의 문제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사건을
겪었잖아요. 비슷한 사건을.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을 겪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윤석열 내란 사태를 겪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좀 한번 가져와 봤을 때, 여러분들 혹시 코로나나 윤석열 사태가 좀 주는 교훈이 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후위기 시대에. 나름대로 아마 생각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서. 생태학을 겪으면 아까 삼각형 빠지듯이 아, 예, 예, 예. 맞습니다. 그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위험을 준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터지고 나서 많이 나왔던 게, 이거 기후위기랑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해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여전히 바꾸지를 않고 있어요. 이때 원인이 뭐였냐면, 사실은 이제 박쥐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수공통 감염병이고, 동물이 인간한테 옮기게 되는 건데,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공장식 축산. 또 하나는 이 기후위기로 인한 서식지의 변화. 이제 그게 이제 공장식 축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넓은 사육지와 엄청나게 많은 이 곡물을 통해서 이제 이 사료를 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큰 이 밀림을 다 우림을 밀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육지나 이런 밀농장 같은 것도 옥수수농장을 지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 살던 동물들은 다 이동해야 되는 거죠. 이동하다가 누굴 만나냐면은 사람의 주거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바로 그게 공장식 축산이 우리에게 준 코로나의 교훈이었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시스템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우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확인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들도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도박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냥 당장은 아니겠지 뭐 이런 거. 근데 이걸 연구하시는 생물보건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코로나 온다, 무조건 오는데 그냥 시기가 언제인지를 일단 모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점점점 팬데믹의 주기가 짧아져 왔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게 아마 우리가 어쩌면은 조만간 또 닥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여전히 우리는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윤석열 내란 사태가 남긴 교훈도 아시는 것처럼 이 적대적인 양당 구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상대를 무조건 적으로만 만들고, 그게 성공하면 자기가 정권을 잡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정치 개혁 뭐고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쟤를 때려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면은 내가 당선되고 우리 당이 당선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을 우리가 이 시스템을 저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결과물이 바로 윤석열 사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인의 꼴통의 문제도 있지만, 뭐 그걸 넘어서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결과에서 이런 사람이 당선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을 우리가 제대로 조금만 검증해도 대통령 후보를 만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아는데도, 이 시스템은 어쨌건 간에 쟤네를 끌어내리고 우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이런 이상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도 올려놓기만 하면은 당선을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태를 겪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적대적인 양당제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물론 지금이야 민주당이 다수 구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개혁적인 법안이 조금이라도 통과가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 의석이 안 만들어지면은 또 우리는 계속 싸우고 아무 법도 통과가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왜 이걸 알면서 우리는 이 정치 구조를 안 바꾸려고 하지?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사태가 남긴 게 단순히 계엄을 일으킬 수 있는 헌법 조항 몇 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결과가 왜 일어날지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 정치 구조가 만든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인지해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우리는 여전히 이제 그것들을 교훈을 좀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어쨌든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된 개념이 바로 원헬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사람과 동물은 하나로 연결돼 묶여 있다. 그러니까 설령 사람이 건강하고 싶어도 동물과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사람도 건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알려진 거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정의와 생태정의가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의 이러한 전 지구적인 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계관, 우리의 철학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있는 피라미드 구조, 인간이 가장 높이 있고 그중에서 남성이 가장 꼭대기 있는 구조를 벗어나서 이제는 생태계라고 하는 전 생물들이 서로 상호 부조하면서 상호 보완하면서 서로 돕고 사는 이런 방식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사실은 되게 절망스럽긴 해요. 예. 절망을 다 시켜놓고 또 희망을 말하기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좀 불가능하다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도에 호주 보고서라는 게 나왔었고 이게 표지인데요. 이게 되게 아주 절망스러운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IPCC 보고서는 되게 보수적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현재 지구의 형태를 잘 나타내고 있는 걸로 보였어요. 매우 암울하지만 내용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050년이면 기후변화로 대부분의 문명이 파멸되고 대부분 주요 도시는 생존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런데 인류 문명을 지속하고 싶으면은 탄소 배출이 되지 않는 산업 시스템의 아주 빠른 구축이 핵심인데 그렇게 하려면 2차 세계대전 때 전쟁했었을 때의 긴급 동원 규모와 유사한 전 지구적인 자원 동원을 요구한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전쟁에 뛰어든 것처럼 나서서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뒤집어 말하면.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2차 대전 때 아시겠지만 미국이 이제 좀 늦게 참전해가지고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무기 많이 만들어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군이 그때 관련된 특별법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래서 뭐 냉장고 만드는 가전제품에서 자동차 회사 다 군수 공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아침에 거기는 막 뭐 자동차 만들다가 장갑차 만들고 막 이제 수송차 만들고 이렇게 항공모함 찍어내고 전투기 만들고 해버렸는데 대통령이 이제 이것들을 결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전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전쟁을 이기기 위한 것들을 합심하고 해가지고 미국이 하나가 되니까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무기들을 쏟아낸 거죠.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절반 정도의 무기를 다 미국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 전쟁 무기로 사람 죽이는 거기 때문에 좋은 사례는 아닌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잠재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걸 이루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정말 엄청난 속도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때 만든 무기가 세계 인구를 17번이나 죽일 수 있는 양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쏟아냈고 사실은 이때의 어떤 효과로 미국이 지금과 같은 엄청난 거대한 또 산업을 일으키는 경제가 제국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들 생각하면 우리가 시간이 정말 없고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게 많지만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사태를 똑바로 바라보고 방향을 잘 잡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이 문제에 뛰어든다면은 우리가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탈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성장을 멈추라가 아니라 사회를 전환시키자라고 하는 게 탈성장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고유명사의 개념으로 표현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인간적인 기본적인 조건, 기본적인 복지를 하면서도 이런 생태적인 한계를 넘지 않게 하자. 이런 게 탈성장에 대한 얘기고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걸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안 된다.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탈성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탈성장이 바라는 이제 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데 하나의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 분야가 다 걸쳐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대안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되고 단계적인 목표도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 다 병렬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가지고 효과적으로 빠르게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좀 넘어갈게요,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나눠서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5가지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채우고 노출시켜서 신념화하자. 그러니까 신념화가 되지 않고 관심이 있는 정도로는 실제 행동이 만들어지지 않고 지속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 신념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계속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거나 노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되게 중요하게 기후위기 문제를 알게 됐어도 아마 한 달만 지나도 금방 흐지부지 될걸요, 아마. 예,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나를 어느 모임에 집어넣든지 어떤 소식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곳에 나를 넣든지 뭐 그런 장치를 만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연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 연결되거나 모임을 만들거나 모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또 하나는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게 가까운 지인들에게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물건 사실 때도
전문가들 얘기하는 것도 좀 솔깃하긴 하지만 솔직히 거기 후기 다 보시잖아요, 후기. 예, 그러니까 그걸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실제 써보고 어땠는지.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면은 오히려 전문가의 말보다 내 말을 들을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얘가 얘 말이라면 얘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럼 생각해봐야겠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운 지인들에게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은 매년 9월에 이제 기후 집회가 열리는데 그때 같이 광장에 모여주시면은 그래도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이 광장에 사람이 얼마나 모였냐를 가지고 여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러니까 선거를 잘하는 걸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양당제 구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를테면은 선거제도 개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게 되게 좀 설명이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시민의회라고 하는 그러한 현재의 선거 대의제 민주주의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도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무작위로 추천된 시민들이 오랜 수기를 통해서 결정하게 하자 뭐 이런 방식인데 그런 논의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천도 신부님이 되게 많이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각자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노동자든 회사의 경영자든 뭐 정치인이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 관행이나 자신의 어떤 생계 문제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모두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면은 사회가 지금처럼 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실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선택을 과감하게 했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3.5% 법칙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에리카 체너워스라고 하는 하버드 정치학자가 1900년도에 100년 동안의 사회운동 연구해 봤더니 그 나라 인구의 3.5%가 직접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행동한 사회운동은 모두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박근혜 탄핵 때 한 180만 명이 넘었었던 데가 한 두세 번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3.5%면 180만 명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인구가 700만이라고 하고 700만 중에 3.5%니까 약간 그게 좀 한번 해볼 만한 숫자는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회에 드리고 싶은 제안입니다. 새로운 관점의 성서 읽기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신학의 재구성이 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계속 같이 공부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전례와 예배 순서, 그러니까 절기와 예배의 이제 예전 안에 순서 안에 이 기후 생태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게 저는 또 중요하다고 싶어요. 기후교회에서 그 기후교회라는 책의 저자가 이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계속 반복하는 행위인데 거기에 사실은 이 내용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매주 그 내용을 상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도문이 돼도 좋고 뭐 어떤 순서가 돼도 좋은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이런 신학 철학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방식을 규정하고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반영한 성향이라는 게 거듭 행해지는 그런 주기와 반복이나 의례를 통해서 우리 성품에 새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을 형성할 그 매주 반복되는 예배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내 기후위기 대응 기구나 또는 그 모임의 담당자를 세우는 것. 함께하는 교회는 계시죠? 예, 승진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계속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기후 대응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과 연대하면서 우리 혼자서만 할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로 공유도 하고 그리고 서로 같이 예배도 뭐 연합 예배도 들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늘어난다면은 저는 그 자체가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파장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모임 연합이 늘어난다고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독교의 기후환경단체에 후원교회를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 교회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고 결국에는 전담해서 하는 단체나 활동가들이 있는 건데 그런 교회들이 안타깝지만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700만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 기후환경단체가
제가 아는 단체는 저희 단체 포함해가지고 3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거죠. 환경단체는 진짜 엄청나게 아주 큰 환경단체가 3개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밖의 단체들은 뭐 몇십 개가 넘는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서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단체가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문제고, 게다가 저희 단체는 활동가 2명이고 산림도 아마 활동가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도 활동가가 뭐 한 4명? 그거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단체들을 좀 우리가 후원하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교회 내에서 논의를 한번 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기든새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한 위험이라도 직접 손으로 만져지는 것처럼 가깝지 않으면은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문제가 눈앞에 닥치면은 어떻게든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그때 되면 이미 때가 늦는다. 기후위기가 딱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아마 우리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는데 싶으면은 그때 이미 다 게임이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노아의 방주랑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야 무슨 이런 맑은 하늘에 무슨 날벼락 같은 게 어떻게 생기겠어, 말도 안 되는 일 하지 마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 계속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정말 큰 위기를 우리가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황당해 보이는 그런 명령. 어떻게 보면은 야 자본주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 그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노아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이 재앙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마지막 8장 끼기 게임 한번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8장 한번 끼워볼게요. 하나, 둘, 셋. 예. 자, 혹시 그 오른손, 왼손 중에 어떤 손이 위쪽으로 올라왔나요? 오른손. 혹시 오른손은 어떤? 그 왼손도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왼손. 예, 좋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예. 굉장히 편하게 자연스럽게 빠르게 하시는데, 자, 예, 이번에는 위아래 올라가는 손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예, 바꿔서. 예, 조금 아까랑 다르겠죠? 해볼게요. 손 풀으시고. 예. 자, 하나, 둘, 셋.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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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뭔가 약간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성공하셨나요? 성공하셨죠? 예, 성공하셨습니다. 예. 이거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팔짱을 끼는 거의 방식은 우리 뇌가 자동화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짱 낄 때마다 이거를 야 오른손 위로 올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뇌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일들을 뇌가 자동화 시키는데 오랫동안 우리는 자동화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바꾸려고 하면은 아까처럼 되게 처음에 어색하고 약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불편감을 느끼게 돼요. 하고 나서도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기후위기 대응이 딱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었던 탄소 자본주의 사회에 살았었던 이런 관성과 자동화된 게 몸에 배어 있고 그게 심지어 사회 시스템에도 배어 있는데 이걸 바꾸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어색하고 막 좀 신경도 써야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또 바꿀 수는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위기는 사실 이런 문제다.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영상을 이게 잘 확인 아까 못 해봤네요. 잘 나오나 모르겠다. 짧은 영상인데요. 나온다. 예, 82세인데 지금 아마 이분이 8세, 9세 되었을 것 같아요. 예, 멸종 반란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시작된 그 시민 기후 운동인데 이게 아주 급속하게 전 세계로 퍼져 나갔었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활동하시는 그 할아버지, 예, 노인분, 이분 그 기독교인이십니다. 볼게요. One of the members probably won't recognise her once to occupying the bank, and the other was going to prison in embassy to Crowbar. That was all at the old job. I faced 11 times. I've been arrested 11 times. I was arrested 4 times in 12 days when we were working with the Extinction Rebellion. Some criminal damage. One was intending to write with chalk spray paint outside Downing Street. Another was actually doing that same thing in Whitehall. Act. No, I didn't think I was doing criminal damage. I thought I was speaking the truth. There was a freelance photographer, and he said, "What are you charged with?" And I said, "Protecting the earth." He said,
where they've taken you, and I said, heaven. So, I take the law very seriously. I was a probation officer and I was training probation officers, basically the law-abiding guy. But when the law is supporting corporations in ruining the earth, I'm not accepting that at all. Because elders are not usually doing this in this country, it's a bit of a shock to people. We have extraordinary social power if we're willing to use it. And if any elders out there who listen to that, come and join us. Many of us are in a position where we have nothing to lose. You know, I've got a long life, a good life. I'm a very fortunate man. And if this is the way I go, I wouldn't ask for anything more. Money is being put before everything. It's not going to work. The earth cannot be paid for. There's that saying of the Sioux Indians that when the last fish is caught, we will know that we cannot eat money. And it's on the way. What one thing would you like to say to people? Okay. It's to love each other and to love the earth. And let money be at the service of those two. I think I'm growing up at last. 예. 예. 하여튼 볼 때마다 되게 울컥하게 하는 영상인데, 되게 주는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예, 말씀처럼, 예, 사실 기후위기를 이제 알면 알수록 절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다. 솔직히 이제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다 안 될 거다.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는 얘기들을 이제 종종 하게 되는 경우를 듣게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은, 그 최종 결과를 이제 우리 손에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들. 근데 그 맡긴다는 게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그 어떤 긴장 관계를 놓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설령 그래서 만약에 티핑 포인트가 넘더라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단 0.01도라도 넘지 않게 막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차이가 저 섬나라에 있던 어떤 주민들의 집을 다 없애버리고 나라를 없애버릴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행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양 갈래길의 선택을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긴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졌네요.